안녕하세요.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HS입니다. 앞서 PLC 강의를 통해서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기본기를 갖췄다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좀 더 확장된 개념의 컨트롤 시스템에 대해서 논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시스템은 DCS, ESD, BCS, BPCS 등 그 기능과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인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은 이러한 컨트롤 시스템을 모두 아우르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구분을 할 텐데요. 기본 과정에서는 시스템 네트워크 구조와 프로토콜의 기본 이론을 학습합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모드버스 프로토콜에 대해 깊게 학습하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오류를 디버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심화 과정 내용은 실제 현장에서도 아주 높은 수준의 엔지니어만 다룰 수 있는 고급 기술로 오직 닉스마스 강의를 통해서만 그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닉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제어 엔지니어는 크게 두 가지의 스페셜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인스트루먼트, 즉 계기에 대한 스페셜리티를 가질 수 있고 컨트롤, 이 제어에 대한 스페셜리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러프하게 이걸 개념적으로 구분을 한다면 이 인스트루먼트는 아무래도 하드웨어 쪽에 좀 가깝고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인스트루먼트를 전문으로 하는 제어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 컨트롤 밸브나 플로우 미터, 레벨 트랜스미터 등 각종 계기의 전문가로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이핑, 프로세스 도메인 지식이 필수입니다. 반면에 이 컨트롤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제어 엔지니어는 DCS, ESD, MMS, FGS와 같은 시스템 전문가로서 이런 전기전자, 컴퓨터 관련 도메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제어 엔지니어가 한쪽만 잘해서는 훌륭한 제어 엔지니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쪽짜리가 되겠죠. 둘 다 잘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 컨트롤 쪽 영역에 대해서만 경험과 지식이 많은 엔지니어라면 현장에서 이제 컨트롤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근본 원인을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트러블 슈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로우 레벨부터 그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데 계기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근본 원인도 시스템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문제의 원인을 찾는 실패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그 컨트롤의 스페셜리티를 갖고 있는 컨트롤 엔지니어로서 이런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도 이 두 가지 전부 잘하는 그런 훌륭한 엔지니어로 성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컨트롤 시스템 엔지니어의 워크플로우입니다. 구매부터 FAT까지 약 1년의 시간을 고려했을 때 주요 마일스톤과 딜리버러블이 어떤 것이 있는지 도식화하였습니다. 구매는 2개월, 엔지니어링은 6개월, 제조는 4개월 정도 고려할 수 있고요. 이 제조 4개월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시스템 벤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의 제조 기간을 의미하는 거고 이 기간에 하드웨어 프리즈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소프트웨어 프리즈를 진행합니다. 통상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실물을 만들기 위해서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한번 제조하고 나면은 수정이 어려운 반면에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변경이 자유롭고 이런 맨아워를 집중 투입해서 좀 캐치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프리즈보다 이후에 좀 진행이 됩니다. 하드웨어 프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소프트웨어 프리즈 이후에 발생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변경 사항들은 이 제조사 입장에서 체인지 오더의 빌미가 됩니다. 이 PC에서 매번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할 때마다 이런 모든 요구 조건을 수용한다면 결국 기간 내에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 수 없고 또 만들어진 시스템의 품질도 보장할 수 없겠죠. 그래서 시스템 벤더는 이런 하드웨어 프리즈와 소프트웨어 프리즈 단계를 만들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변경사항에 대한 체인지 오더를 청구함으로써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런 스탠다드를 쉽게 대하는 요령이 있는데 이 도입부, 인트로덕션을 유심히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림 위주로 퀵으로 한번 리뷰를 하는 거죠. 왜냐면 이 표준을 만드는 사람들이 굳이 시간을 들여서 이런 다이어그램이나 그림으로 남겼다는 거는 그만큼 그 내용이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텍스트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일반적인 화공 플랜트의 네트워크 구조를 간소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연결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서버나 OTS, PI, PRM 같은 그런 시스템들은 많이 생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 시스템들은 사실 현재 단계에서 몰라도 상관이 없고, 이런 시스템들은 제조사나 프로젝트마다 사양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파악해서 필요한 공부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러한 계층적인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각 계층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각 계층을 연결하는 매개체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올림픽 게임 작전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미국에서 실행된 군사작전의 한 종류로 이란의 핵시설을 전쟁 없이 사이버 공격을 통해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작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전을 통해서 이란이 보유한 원심분리기의 30%가 파괴되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산업시설을 파괴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올림픽 게임 작전에서는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작전을 위해서 개발된 악성 코드죠. 이 코드의 특징은 항상 이 악성 코드는 우리의 그 윈도우 기반의 컴퓨터를 향한 악성 코드가 대부분이었는데, 이 스톡스넷은 윈도우 PC를 감염시키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PLC까지 제어를 해버리는 그런 엄청난 그 악성 코드였습니다. 그런 것이 이 PLC 코드가 PC까지 침투가 되면은 이 지멘스 PLC의 소프트웨어를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거기 컨트롤 로직을 재설치하거나 그 설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라면 원심분리기가 일정한 RPM으로 그 제어가 돼야 되는데, 이 스톡스넷에 감염이 되고 나면은 이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RPM이 최저로 떨어졌다가 최고 속도로 올라갔다가 이거를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컨트롤 시스템은 인베디드 시스템 형태로 윈도우 OS와는 다르죠. 그래서 이 PLC를 모르고선 이 사이버 공격을 통한 산업시설의 타격은 쉽지 않습니다. 즉, 이 말은 다시 말해 앞으로 사이버 보안 이슈가 아주 중요해질 것이고, 그 중에서도 이 IT 지식과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지식을 함께 겸비한 사이버 보안 전문가가 몸값이 아주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IT 전문가는 많습니다. 보안 전문가도 많아요. 하지만 이 인더스트리얼 컨트롤 시스템을 보안과 접목한 이 전문가는 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이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인 마이터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ICS와 관련된 보안 지침서를 2020년도에 처음으로 발표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서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실제로 저희 회사도, 저희 팀에서도 이런 사이버 보안 전문가 채용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